저 여자 당장 끌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경기도 용인 제3야 전군 사령부 대강당. 차기 군단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수백 명의 장교가 도열한 가운데 박철규 소장의 고함이 얼음장처럼 정적을 갈랐다. 박철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골수 보병. 그는 군대라는 조직의 순수성, 즉 남성성이 훼손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특히 여군 할당제 같은 정책은 군의 전투력을 좀먹는 암이라 여겼다. 그의 눈에 여군은 효율적인 전투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구설을 몰고 다니는 관리 대상에 불과했다. 그의 분노에 찬 손가락이 향한 곳은 단상 바로 앞, 내빈석 중에서도 가장 중앙. 방금 도착할 신임 군단장 3스타를 위해 비워둔 대한민국 육군에서 손꼽히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좌석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낯선 여군 장교가 꼿꼿이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요즘 것들은 위아래도 없나. 박 소장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감히 높은 자리를 탐하는 군기 빠진 무례한 여군일 뿐이었다. 아마 영관급 중령이나 대령이랍시고 폼을 잡는 것이리라. 장군들이 입장하고 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저 오만함. 그는 오늘 본보기로 저 여군의 군기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귀 먹었어. 내년 소속이 어디야? 그가 다시 한번 포효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꺼지지 못해. 여기가 내년이 앉을 자리로 보여. 내년. 장교, 그것도 수백 명의 부하가 보는 공개 석상에서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단어였다. 사방이 얼어붙었다. 박 소장의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서류를 검토하던 여군 장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읽던 서류를 무릎 위에 반듯하게 내려놓더니 소음의 근원지인 박철규 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에는 당황이나 분노 혹은 두려움 같은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투명한 유리알 너머로 무기물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박 소장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완전한 무시였다. 에이, 2년이. 박 소장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던 바로 그 찰나. 모두 차렷. 신임 제7기동군단장 한지수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장내 방송이 우렁차게 울렸다. 박철규는 짐승처럼 달려들려던 자세 그대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금 자신이 내년이라 부르며 끌어내려 했던 바로 그 여군 장교.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상 위로 올라선 그녀의 어깨에서 위엄 있는 세 개의 별이 강당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지수 중장. 파격적인 인사로 임명된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동군단의 첫 여성 군단장. 그녀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기 전 객석의 부동자세로 굳어버린 박철규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박철규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숨죽인 채 공개적으로 상관을 모욕한 소장과 그 모욕을 정면으로 받은 신임 중장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박철규는 직감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끝장났음을. 이 취임식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한지수 중장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지만 저는 이곳을 편견과 관료주의가 아닌 오직 능력과 효율로만 작동하는 전투 기계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대목에서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박철규를 꿰뚫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도망치듯 강당을 빠져나왔다. 집무실에 틀어박혀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려 불이 붙지 않았다. 중장. 여자가 중장이라고.
그는 설마 했다. 어떻게 신임 군단장이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먼저 식장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함정이었다. 자신 같은 구시대적 군인을 걸러내기 위한 명백한 함정. 예상대로 직통 전화의 붉은 램프가 깜빡였다. 박 소장. 지금 즉시 군단장실로 오도록. 군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그가 걸어온 30년 군 생활의 종착지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중장은 거대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막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충성. 박철규 소장 명령에. 앉으라는 말 안 했네. 한 중장이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박철규는 입을 다문 채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어야 했다. 1분, 2분. 침묵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천천히 몸을 돌린 한 중장이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인사 파일이 들려 있었다. 박철규 소장. 자네는 내가 왜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그 썩어 빠진 편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네. 설마 했는데 자네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움직여주더군.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의 그 그 입 말이야. 그녀는 파일을 책상에 던졌다. 지난 3년간 자네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내뱉은 말들이다. 그녀는 파일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여군이 무슨 훈련이냐 행정이나 봐라. 28사단 참모 시절 발언. 회식 자리에 여군이 빠지면 분위기가 안 산다. 9사단 연대장 시절 발언. 여자는 밤샘 근무 세우지 마라. 생리적인 문제는 골치 아프다. 현 보직 부임 첫날 훈시. 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행적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저는 군의 사기를 위해. 사기? 자네가 말하는 사기란 건 자네의 아랫사람들이 자네 비위 맞추는 걸 말하는 건가? 자네가 오늘 수백 명의 장교 앞에서 내뱉은 내년이라는 단어. 그건 나 한지수를 모욕한 게 아니야. 한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소장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모욕했네. 그리고 이 별의 무게를 모욕했어. 그녀는 박 소장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노려보았다.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네. 오늘부로 박철규 소장을 현 보직에서 해임하고 제15보 병사단 부사단장으로 명한다. 박철규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15사단. 강원도 화천. 최전방 GOP 사단. 그것도 사단장 이스타이 아니라 그 휘하의 부사단장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소장이 소장의 부하로 들어가는 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치욕적인 인사였다. 그것은 좌천을 넘어 박철규라는 군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선고였다. 군단장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칠 기회. 명령이다. 한지수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무엇인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도록. 이상. 박철규 소장은 경례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군단장실을 빠져나왔다. 모든 것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박철규 소장의 해임 및 좌천 명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식화되었다. 어제까지 그에게 아부하던 참모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짐을 싸서 사령부를 떠나기 직전 박철규는 마지막으로 군단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혹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용건인가? 이제 자네는 내 부하가 아닐 텐데. 박철규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진심 어린 그리고 가장 비굴한 사과였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저의 편견이 장군님의 명예에 누를 끼쳤습니다.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제발 마지막 명예만은 지킬 수 있도록. 한지수는 한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일어나게.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다. 박 소장. 나는 자네를 벌주기 위해 15사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네. 예. 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네. 하지만 그 변화는 따뜻한 집무실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장이 아니라 존경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자네는 아직 그걸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자네에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기회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걸세. 가서 증명하게. 자네가 아직 군인인지 아니면 그저 별단 꼰대인지. 자네가 지켜야 할 것이 자네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혹한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 병사들인지.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네. 물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자네는 그곳에서 조용히 썩어가게 될 걸세. 박철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기회라기보다 내가 알아서 기어올라와 보라는 냉혹한 시험대였다. 그는 낡은 지프에 몸을 싣고 북쪽을 향해 달렸다. 화천. 그가 배정받은 15사단 GOP의 부사단장실은 사실상 낡은 GOP 대대 건물의 간부 숙소를 개조한 곳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페인트가 벗겨져 시뻘겋게 녹슨 관물대, 한겨울 칼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낡은 목재 창틀, 그리고 매트리스가 꺼져 쇠 파이프가 만져지는 침상. 그곳은 지옥이었다. 박 소장은 처음 며칠간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이런 곳에서 썩어야 하다니. 그는 자신을 이곳으로 내몬 한지수 중장을 저주했다. 절망에 빠져 숙소에 틀어박혀 있던 박철규는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새벽 순찰을 나섰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 그는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한 병사와 마주쳤다. 충성.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장을 보고 병사가 기겁하며 경례했다. 박철규는 대답도 없이 그를 지나치려다 병사의 발을 보고 우뚝 멈췄다. 병사는 낡아서 앞코가 찢어진 방한화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새로 검붉게 변해버린 발가락이 보였다. 병사는 동상에 걸린 발의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 순간 박철규 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한지수 중장이 말했던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군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병사의 찢어진 방한화가 그에게 절규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별 계급장과 헛된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저 혹한 속에서 나라를 지키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어린 병사들이었다. 의무실로 가자. 그는 병사를 부축했다. 의무실에서 그는 규정 때문에 비상약품 캐비닛을 열지 못한다는 의무병을 밀치고 전투와 발로 자물쇠를 걷어차 부쉈다. 그리고 얼음장 같은 물에 직접 손을 담가 그 병사의 더러운 발을 씻겼다. 그는 자신의 불같은 성미를 처음으로 규정이 아닌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 박철규는 그날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찢어진 기미병의 방한화를 들고 사단 군수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절차를 운운하는 그에게 박 소장은 내일 6시까지 신품 방한화 100켤레가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자네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직접 지프를 몰고 사단 사령부로 가 비축 물자를 강탈해왔다.
그리고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앞에서 직접 방한화 상자를 내렸다. 방한화 찢어진 놈들 다 나와. 지금 당장 갈아 신어. 그의 개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공비와 개인 예금을 털어 GOP 전 초소에 최신형 온열기를 설치했다. 운전병과 당번병을 돌려보내고 직접 방탄모를 쓰고 병사들과 함께 철책을 걸었다. 취 사장에 들이닥쳐 내 새끼들 입에 이런 쓰레기를 넣지 말라며 사비를 털어 매일 고기를 배식시켰다. 내 놈들은 내 새끼들이다. 내 새끼들 굶기고 얼게 하는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처음엔 쇼라고 수군대던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진심은 통했다. 병사들은 그를 박 소장이나 부사단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만이 아는 암호 별아버지가 탄생했다. 봄이 올 무렵 한지수 중장의 연초 순시 일정이 15사단에 잡혔다. 신임 사단장 오정식 소장 박철규보다 후배은 박 소장이 이뤄낸 성과를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할 기회라며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 시찰 당일 한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오 사단장이 환하게 웃으며 브리핑 룸으로 안내했다. 군단장님, 이쪽으로. 완벽한 보고 자료를. 바로 그때 박철규 소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군단장님, 보고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받으십시오. 저곳이 현장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오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한 중장은 박 소장의 흙먼지 묻은 전투복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박 소장이 안내하게. 오 사단장과 참모들은 여기 대기하도록. 한 중장은 박 소장의 낡은 지프를 타고 GOP 초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 중장은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한 병사를 지목했다. 자네 군 생활할 만한가? 자네 부사단장은 어떤 사람이지? 병사는 망설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집에 가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희 부사단장님 같은 분이 지켜주신다면 전역하고도 이 부대 방향으로는 큰절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둘입니다. 초소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한 중장은 병사들을 내보낸 뒤 박철규와 단둘이 남았다. 박철규는 천천히 돌아서서 한지수 중장을 향해 섰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이었다. 충성. 박 소장이 자신의 군 생활 두 번째 경례를 올렸다. 한 중장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박 장군. 진정한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하네. 한 중장이 돌아간 뒤 사단장실은 분노로 폭발했다. 박 소장,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군단장님 앞에서 나를 완벽하게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오정식 사단장은 박철규의 모든 행위가 지휘 계통을 무너뜨린 월권이라며 경로했다. 당신이 저지른 불법적인 예산 전용과 지휘체계 교란에 대해 나는 공식적으로 육군본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입니다. 박철규는 물러서지 않았다. 좋네. 감찰이든 뭐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나는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겠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비가 아닌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 GOP 대대의 모든 보급 예산 내역서를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사단장과의 대화 시간을 정례화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해결했다. 그가 병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갈 무렵 오 사단장의 요청대로 육군 본부 감찰실 장교들이 15사단에 도착했다. 감찰팀장 한성진 대령은 박철규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박 소장, 개인 자금을 사용한 것, 군수 참모를 협박한 것, 명백한 규정 위반과 직권 남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네. 병사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감찰팀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병사들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첫 면담 대상인 김진우 이병이제 일병이 되었다은 단호하게 말했다. 부사단장님은 쇼가 아닙니다. 그날 새벽 소장님이 직접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제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감찰관님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밥 사주고 옷 입히는 것도 감찰하십니까? 병사들은 별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들었다. 그때 박 소장이 설치했던 온열기 중 하나가 노후 전선 합선으로 작은 화재를 일으켰다. 오 사단장은 이것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박철규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내 불찰이다. 즉시 전 초소의 전기 안전 설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육군 본부에 정식으로 전문가 진단을 요청하겠네. 그의 정직한 태도에 감찰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감찰팀장 한성진 대령은 규정 위반 사실과 함께 종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박 소장의 조치는 GOP 부대의 전투력 및 병사 복지 수준을 전군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음. 처벌보다는 그의 혁신적인 지휘 방식을 전군에 전파할 필요성 검토 요망. 이 보고서는 오정식 사단장의 박철규 해임 건의서와 함께 한지수 중장에게 올라갔다. 한 중장은 즉시 오 사단장을 호출했다. 오 사단장. 자네는 부하의 잘못을 감싸기는커녕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부하를 모함했어. 자네야말로 지휘관 자격이 없네. 오늘부로 오정식 소장을 15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육군교육사령부로 발령 조치하게. 그날 오후 한 중장은 다시 15사단 GOP를 찾았다. 박 장군, 자네의 이곳 실험은 끝났네. 아주 성공적으로. 박 소장은 이곳을 떠나야 함을 직감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더 큰 곳으로 가야겠네. 자네를 육군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할 것을 육군 본부에 상신했네. 박철규의 눈이 커졌다. 군수사령부. 전군의 물자와 보급을 총괄하는 중장 보직이었다. 군단장님, 저는 군수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 자네는 규정 뒤에 숨은 군수가 아니라 병사를 위한 군수가 무엇인지 몸으로 증명했어. 나는 자네가 이제 국가 예산으로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을 먹여 살리길 바라네. 그게 자네에게 주는 내 마지막 명령일세. 박철규가 15사단을 떠나는 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그를 배웅했다. 김진우 병장이 달려나와 밤새 꿰맨 낡은 방한 장갑 한 켤레를 건넸다. 박 소장은 그 장갑을 가슴에 품고 대전의 군수사령부로 향했다. 그가 마주한 군수사는 관료주의에 막힌 거대한 심장이었다. 첫 회의에서 그는 나는 당신들의 완벽한 보고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닐세. 나는 최전방 병사의 찢어진 전투화를 해결하러 왔네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천의 보급창을 급습해 잠자던 신형 헬멧을 강제로 불출시켰고 군 급식 납품업체의 비리를 적발해 계약을 파기했다. 군수 마피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의 압력과 육군 참모총장의 우려에도 그는 저는 정치인들 비위 맞추는 것보다 매년 동상으로 발가락 잘리는 병사 20명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병사 만족도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군수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집었다. 1년 뒤 혹독했던 겨울. 그해 겨울 전군의 신형 방한 장비가 조기 보급되었고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봄. 박철규는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정식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의 첫 공식 순시 일정은 15사단 GOP였다. 낡은 막사는 신형 생활관으로 바뀌어 있었고 취사장의 식단은 풍족했다. 그가 병사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저녁을 앞둔 김진우 병장이 달려왔다. 사령관님,
덕분에 몸 건강히 전역하게 됐습니다. 그때 또 다른 헬기가 내렸다. 한지수 중장이었다. 두 사람은 해질녘 철책선이 바라보이는 언덕으로 향했다. 이제 좀 장군다워졌네, 박 장군. 모두 군단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박철규 중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한지수 중장을 향해 섰다. 그것은 부하를 내치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여 더 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진정한 리더에 대한 경이었다. 충성. 박철규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군 생활 두 번째 경례를 올렸다. 한지수 중장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박 장군. 젠장 라인 죽이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지하철 2호선. 퇴근 시간에 강남역을 막 출발한 전동차 내부는 불쾌한 열기로 가득했다. 상병 강철민은 전투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다는 해방감에 취해 있었다. 휴가 첫날의 공기는 달콤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작품은 그 공기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다. 베이지색 꼴지 원피스.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입은 사람의 모든 굴곡을 낱낱이 드러내는 옷이었다. 특히 여자의 등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속옷의 경계가 얇은 천 위로 아슬아슬하게 드러났다. 강철민의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다.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예술이야. 그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쥐었다. 주변을 슬쩍 둘러봤다. 다들 지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보거나 졸고 있었다.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했다. 카메라 앱을 무음으로 설정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자가 다음 역인 교대역에서 내릴까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때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몸을 살짝 비틀었다. 바로 지금이다. 강철민은 스마트폰을 살짝 기울여 여자의 등과 엉덩이, 그리고 원피스 천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팬티 라인을 프레임 중앙에 맞췄다. 찰칵.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철민은 분명히 들었다.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금지된 이미지가 갤러리에 저장되는 그 느낌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며 스마트폰을 내리려던 참이었다. 지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강철민의 귓전을 때렸다. 뭐 찍으셨어요? 강철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그의 작품이었던 여자가, 이서연이 불꽃이 튀는 듯한 눈으로 그를 정면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네. 아니요. 뭘 찍어요? 강철민은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형편없이 갈라졌다. 이서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강철민의 눈동자가 아닌 그의 손에 꽉 쥐어진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핸드폰 좀 보여주시죠. 아니, 왜 이래요? 사람 오해하시네. 저 그냥 친구랑 카톡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동차 내부의 소음을 뚫고 나갈 만큼 단호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뭐야? 몰카범인가? 저 여자분 원피스 입은 거 봐. 노린 거 아니야? 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휴가 나온 군인. 그것도 불법 촬영 현행범.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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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했다. 전동차는 서초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문만 열리면 튈 수 있다. 싫습니다. 왜 당신한테 내 폰을 보여줍니까? 초상권 침해예요. 그가 되려 큰 소리를 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서연이 날카롭게 외쳤다. 삭제하지 마세요. 강철민이 갤러리 앱을 열어 방금 찍은 사진을 삭제하려던 찰나였다. 서연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거나. 이 여자가 미쳤나? 강철민이 손목을 비틀며 서연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악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비상벨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 불법 촬영범이요. 도와주세요. 기익. 때마침 전동차가 서초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철민은 서연을 거칠게 밀치고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잡아! 서연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며 그를 뒤쫓았다. 강철민은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잡히면 끝장이다. 군인 신분으로 이런 범죄에 연루되면 휴가 복귀가 아니라 영창행이었다. 그가 개찰구를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였다. 거기서 영무원과 지하철 경찰대 2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뒤따라온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그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에요. 제 사진 불법으로 찍고 도망쳤어요. 강철민은 사방이 막힌 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휴가 첫날은 그렇게 서초역 지하철 경찰대 분실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서초역 지하철 경찰대 사무실은 탁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강철민은 구석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다. 맞은편에는 이서연이 팔짱을 낀 채 얼음 조각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성함이랑 신분증 제시하세요. 경찰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철민은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가장 보여주기 싫은 것이었다. 상병 강철민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휴가증이었다. 경찰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군인이시네. 휴가증? 네, 그렇습니다. 하일이 복잡해지겠네. 경찰관이 혀를 차며 서연을 바라봤다. 피해자분도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강철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외쳤다. 저기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안 찍었습니다. 저 여자분이 오해한 거라니까요. 서연은 강철민의 발악을 무시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제 스마트폰은 드릴 테니 저 사람 폰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의뢰해 주세요. 아마 방금 삭제했을 겁니다. 복구 가능할 거예요. 포렌식이라는 단어에 강철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경찰관은 강철민의 스마트폰을 받아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일단 2분 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셔야겠습니다. 강철민 상병은 부대 쪽에도 연락 가야 하는 거 알죠? 제발. 그것만은. 강철민이 빌기 시작했을 때 서연이 자신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더 꺼냈다. 경찰관이 의아한 듯 묻자 그녀는 업무용 폰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강철민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저예요. 네, 서초역 지하철 경찰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아니요, 다친 데 없어요. 그냥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네, 불법 촬영건인데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네요. 강철민의 귀가 번쩍 뜨였다. 아빠, 아빠한테 이런 걸 다 일러 바친다고. 그는 속으로 서연을 비웃었다. 서연이 통화를 이어갔다. 그래서 말인데 아빠, 혹시 지금 육군 헌병대 쪽으로 바로 연락 좀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으로 바로 출동 좀 해달라고요. 경찰관도 강철민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아빠 찬스를 쓰는데 고작 헌병대 출동. 서연이 전화를 끊고 경찰관을 향해 말했다.
곧 이쪽으로 헌병 수사관들이 올 겁니다. 이 사람 신병 인계받으러요. 네. 아니, 아버님이 누군데 헌병대를. 경강철민 역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헌병대장 딸이라도 되나? 그래봤자 대령 아니면 장군?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경찰관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아마도 이 지하철 경찰대 팀장쯤 되어 보였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이서연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아서. 서연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절차대로 처리 중이었어요. 강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가씨? 이서연 아가씨? 경찰관이 팀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팀장님, 저분이 누굽니까? 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육군 참모총장 따님이셔. 사스타. 이진우 대장. 강철민의 귀에 그 말이 꽂히는 순간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딸을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대장? 강철민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포탄처럼 터졌다. 대한민국 육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 텔레비전 국군의 날 행사에서나 보던 구름 위의 존재. 그의 딸. 자신이 방금 그 딸의 엉덩이와 속옷 라인을 찍었다. 강철민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웃음이 나온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그는 이제 영창이 아니라 아예 군 생활이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아니, 어쩌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때였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하철 경찰대 팀장과 경찰관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장정 2명과 그들을 이끄는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각 잡힌 전투복 어깨에는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3개, 소령 계급장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팔에 달린 것은 일반 부대 마크가 아니었다. 육군 본부 직할 헌병 수사단 마크.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김진철 소령입니다. 김소령의 목소리는 강철민이 복무하며 들었던 그 어떤 간부의 목소리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경찰관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이서연에게로 걸어갔다. 이서연님 맞으십니까? 총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빨리 와주셨네요. 서연은 조금 전에 분노는 간데없고 다시 차분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로소 강철민을 쳐다봤다. 그의 눈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 사냥감을 스캔하는 기계의 센서 같았다. 상병 강철민. 네. 강철민은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나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저는 그게 실수였습니다. 호기심에. 닥쳐. 김소령의 말에 강철민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지금 이 시간부로 상병 강철민의 신병을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인계합니다. 김소령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검은 정장의 헌병 수사관들이 다가왔다. 한 명이 강철민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일반 경찰 수갑이 아닌 군용 포승줄이었다. 잠깐만요. 저기요. 경찰관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민간인 경찰이. 강철민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외쳤다. 지하철 경찰대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상병. 당신은 현역 군인이고 피해자 고소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요. 군 관련 범죄는 헌병대에 이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 휴가 중인 군인도 군인이다. 김소령이 강철민의 턱을 잡아 돌렸다.
내 놈의 휴가는 방금 끝났어. 그리고 내 놈의 군 생활도 어쩌면 내 인생도. 김소령은 강철민을 끌고 나가기 전 이서연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진술은 저희가 신병 확보한 후에 편하신 시간과 장소로 찾아뵙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경호 인력 붙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은 강철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기 직전 강철민이 절규하듯 외쳤다. 저기요. 저기요, 이서연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제발. 서연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 강철민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용서. 그 말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내가 찍은 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내 갤러리에 또 어떤 여자들의 사진이 있을지, 그걸 조사할 사람들 앞에서 해. 서연은 그대로 사무실을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철민의 세상도 닫혔다. 서초역을 빠져나온 강철민은 눈을 뜰 수 없었다. 휴가 첫날의 화창한 하늘이 아니었다. 그는 헌병 수사관들에게 떠밀려 검은색 카니발의 뒷좌석에 처박혔다. 차량은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강철민의 자대가 아니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동작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용산? 국방부? 강철민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들끓었다. 옆에 앉은 수사관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이 그 어떤 고문보다 더 무서웠다. 차량은 용산을 지나쳤고 한참을 더 달려 경기도 외곽의 어느 위병소 앞에 섰다.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강철민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서울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 그리고 그 안에 위치한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곳.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이었다. 차에서 내린 강철민은 그 위압적인 건물에 압도당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지하로 또 지하로 내려갔다. 공기가 점점 차갑고 축축해졌다. 그가 도착한 곳은 취조실이 아니었다. 영창 안이 미결수 감방.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그는 좁디 좁은 독방에 던져지듯 밀어 넣어졌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벽에 붙은 변기 하나. 이게 전부였다. 강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불과 1시간 전 그는 강남역에서 여자의 몸매를 감상하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지금 그는 군대 안의 감옥,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수방사 헌병단 독방에 갇혀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철컥. 문이 열리고 아까 그 김진철 소령이 들어왔다. 그는 강철민의 앞에 서류철 하나를 던졌다. 내 놈 폰, 방금 육군 중앙수사단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넘어갔다. 김소령이 군홧발로 강철민의 어깨를 툭 쳤다. 넌 그냥 단순 몰카범이 아니야, 강철민. 넌 감히 총장님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놈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강철민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저었다. 내가 찍은 그 사진 물론 큰 죄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겠지. 김소령이 강철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근데 넌 달라. 넌 피해자가 누군지 알잖아? 소령님. 내 폰에서 다른 사진이 한 장이라도 더 나오면 넌 그냥 끝이야. 내가 복무했던 부대, 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전부. 그제야 강철민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참교육이었다. 자신 하나를 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모든 것을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의지였다. 포렌식 결과 내일 아침에 나온다. 그 전까지 김소령이 차갑게 웃었다. 여기서 내가 휴가 나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 내 폰에 뭐가 더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반성문이랍시고 적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철문이 다시 닫혔다. 완전한 암흑과 정적이 찾아왔다. 강철민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독방의 두꺼운 벽은 그의 절규를 조금도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이서연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몸을 씻고 또 씻었다. 마치 그 변태 같은 시선이 피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 베이지색 꼴찌 원피스. 그녀가 가장 아끼던 옷 중 하나였다. 이제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나오자 거실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발을 식혔다. 그녀가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로 향할 때 전용 보안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네, 아빠.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이진우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 담긴 무서운 분노를. 네, 괜찮아요. 그냥 기분이 더러워서요. 보고받았다. 수방사 헌병단으로 이첩시켰다.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없을 거다. 진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아빠, 저는. 서연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이진우 대장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법대로 처리할 거다. 아니, 그가 말을 정정했다. 군법대로 처리할 거다. 일벌백계. 감히 군복을 입고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그런 추잡한 짓을 벌인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그는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육군 수장이었다. 2번 다시 군복 입고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거다. 넌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필요한 것 있으면 김소령 통해서 연락하고.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지옥을 맛보고 있을 한 군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한편 수방사 헌병단 지하 독방. 강철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다.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 한 장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부대? 대대장님? 연대장님? 자신이 소속된 부대는 강원도 최전방이었다. 지금쯤 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독방의 배식구가 열렸다. 헌병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강철민.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 소속 부대 대대장님께서. 헌병이 비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육군 본부 긴급 호출 받으시고 헬기 타고 용산으로 오셨단다. 곧 내 면상 보러 이리로 오실 거다. 강철민의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졌다. 자신 때문에 일개 상병 하나 때문에 야간에 대대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불려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방사 헌병단 지하 감방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강철민은 얇은 수의 한 장의 의지에 떨고 있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저 복도 너머에서 들리는 군화 소리에만 온 신경이 곤두설 뿐이었다. 철컥. 드디어 문이 열렸다. 헌병 수사관이 아니었다. 강철민. 목소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 했다. 강철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강원도 산골 부대에서 호령하던 자신의 대대장 박성준 중령이었다. 박 중령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헬멧에 눌려 엉망이었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야간에 헬기를 타고 그것도 육군 본부까지 불려와 온갖 질책을 받은 후의 모습이었다. 박중령은 아무 말 없이 강철민을 내려다봤다. 그 침묵이 수만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다. 강철민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대대장님. 내가. 박중령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감히 누굴 건드린 줄 알아? 죄송합니다. 퍽. 박중령의 군화가 강철민의 어깨를 찼다. 강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헌병단 감방 안에서 일어난 폭행이었지만 복도에 선 헌병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죄송해. 그 말이 지금 나와. 박중령이 강철민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대대, 아니 연대 전체가 박살나게 생겼어. 방금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우리 부대로 특별 감찰팀이 떴다. 전 부대원 휴가 외출 전면 통제. 내 중대장. 박중령이 숨을 몰아쉬었다. 내 중대장 방금 보직 해임됐어. 알아? 너 휴가 보내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분대장, 소대장 전부 징계위원회 회부야.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박중령의 눈에서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것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일개 상병의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군 생활을 통째로 무너뜨린 재앙을 마주하고 있었다. 내까진 놈 하나 때문에 내가 10수년을 바친 군 생활이. 그는 강철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넌 그냥 군인이 아니야. 넌 우리 부대 전체에 폭탄을 던진 테러범이야, 이 새끼야. 박중령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 부모님께는 내가 아니라 헌병대에서 직접 연락할 거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쾅. 철문이 닫혔다. 강철민은 그제야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단순히 자신의 미래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잠 한숨 자지 못했다. 그는 독방에서 끌려나와 하얗게 칠해진 취조실로 옮겨졌다. 맞은편에는 김진철 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젯밤 강철민에게서 압수한 스마트폰과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밤새 반성문은 좀 썼나, 강철민? 김소령이 비꼬는 듯 물었다. 강철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뭐 안 썼어도 상관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젠 내가 알려줘야 하니까. 김소령이 서류철을 펼쳤다. 첫 장에는 강철민의 스마트폰에서 복구된 이미지 썸네일 수백 개가 바둑판처럼 인쇄되어 있었다. 어제 내 폰 육군 중앙수사단 과학수사센터에서 정밀 분석했다. 김소령이 서류 한 장을 강철민 앞에 던졌다. 이서연 씨 사진. 내가 어제 찍은 거. 아주 훌륭하더군. 엉덩이 확대샷, 속옷 라인 부각샷. 심지어 삭제하기 직전에 3초짜리 동영상도 찍었어. 총 7건. 강철민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긴 일러. 이건 그냥 전체 요리야. 김소령이 다음 장을 넘겼다. 이건 이틀 전.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교복 입은 여고생 다리.
이건 나흘 전 홍대 입구역. 술 취해서 계단에 앉아있는 여자 가슴골. 이건 지난번 휴가 때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비키니 입은 여자들. 김소령은 마치 전투 보고를 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사진의 내용을 하나하나 읊었다. 내 갤러리 그리고 내가 쓰는 클라우드 계정까지 싹 다 털었다. 내가 일병 때부터 모아온 작품들이 아주 가관이더군. 그는 서류철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 신원 특정이 가능한 사람만 34명. 사진 총 452장. 동영상 23개. 강철민 상병. 김소령이 의자에서 일어나 강철민에게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넌 실수가 아니야. 넌 상습범이야.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은 내 범죄를 숨기기 위한 위장복이었고, 강철민의 입에서 아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 모든 자료 오늘부로 군 검찰로 송치된다. 그리고 김소령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중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는 민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도 이첩된다. 넌 군사 재판만 받는 게 아니야, 강철민. 넌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재판받게 될 거야. 이제 강철민은 용서를 빌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빠진 지옥의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육군본부.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인 용산의 국방부 청사.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육군참모총장 집무실. 이진우 대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진철 소령이 올린 상병 강철민 불법 촬영 사건의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똑똑.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김소령이 아닌 딸 이서연이었다. 아빠, 왔느냐? 이진우 대장이 그제야 딱딱한 표정을 풀고 딸을 맞았다. 그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다. 피해자 진술 때문에 오라고 한 건 아니다. 그건 이미 서면으로 다 처리했다. 알아요. 서연이 아빠의 책상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냥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요. 그 사람. 이진우 대장이 넥타이를 살짝 풀며 말했다. 법대로. 아니, 군법대로. 그놈은 상습범이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겠지. 군 검찰에서 군사법원의 최고형을 구형할 거다. 징역형이 나오겠지. 당연히 불명예 전역이다. 불명예 전역.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경력이 삭제되고 연금도 없으며 평생 불명예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다닌다. 그놈이 속했던 부대. 대대장부터 연대장까지 전부 지휘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했다. 해당 부대는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편성될 거다. 아빠.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하다. 이진우 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다. 이건 내 복수가 아니야, 서연아. 이건 내 복수도 아니다. 이건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그것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총장이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쌌다. 군복의 무게를 모르는 놈에게 군복을 입힌 내 잘못이기도 하다. 그러니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번 원칙이 서면 그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었다. 강철민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차가운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 경기도 이천의 국군 교도소. 강철민은 모든 재판을 마쳤다.
군사법원에서 그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불명예 전역을 명받고 군복을 벗었다. 아니, 벗겨졌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그는 이등병 계급장도 없는 누더기 사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왔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재판 기록과 압수된 증거물, 그 400장이 넘는 사진들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쓰러져 면회조차 오지 않았다. 그가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다가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철민 씨?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입니다. 민간인 피해자 34명에 대한 추가 수사건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강철민의 손에 다시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그의 죗값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는 민간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살아가야 했다. 같은 시각 서울 삼청동의 한 갤러리. 이서연은 베이지색 원피스 대신 깔끔한 검은색 슬랙스 정장을 입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그날 이후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김진철 소령이었다. 강철민. 금일부로 불명예 전역 및 민간 경찰로 신병 인계 완료되었습니다. 총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그간 심려 많으셨습니다. 충성. 서연은 메시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메시지를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갤러리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겨울 햇살을 바라봤다. 지하철의 그 퀴퀴하고 불쾌했던 공기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다. 한 마리의 더러운 해충이 완벽하게 박멸되었다. 시끄러운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조용하고 철저한 소독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이서연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원했던 가장 명쾌한 참교육이었다. 그녀는 갤러리를 나와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다시 자신의 일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